원 플러스 한우로 고급지게 회식하자. 경성한우. 400평 규모, 550석 규모의 웨이팅 없는 한우 맛집. 경성한우. 매일 직접 작업하는 신선한 한우. 가격에 놀라고 품질에 또 놀란다. 경성한우. 네이버에서 죽전 경성한우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이슈입니다. 갑자기 가을이 됐습니다. 예, 날씨 좋습니다. 낮에는 그래도 좀 따끈한 게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는 굉장히 시원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한승동 에디터님 모시고 또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중요한 국제 이슈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자민당 총재 선거했죠. 예.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금방 알았는데요. 네. 그 20여 시계로 전 간사장이 네.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특정하는 거네요. 네. 이시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시바가 그러니까 이시바가 2008년부터 해서 지금 5번째 도전에 성공한 건데요. 어이구. 특히 이제 아베 총리에 도전했다가 완전히 뭐 일종의 그 옛날 파벌 정칠 때는 이 사람이 파벌이 거의 없으니까 약하니까 거의 왕따 당하다시피 해가지고 당원하고 당우 표가 있어요. 또 네. 총재선거에서는 현역 의원표 절반, 당원표 절반인데 당원은 항상 압도적 1위였어요. 이 사람이. 아, 예. 인기가 좋았는데 그러나 현역 의원들이 뭐 항상 그 반대하는 바람에 안 됐는데 결선 투표는 그 현역 의원들이 거의 결정해 버리거든요. 네. 결선 투표까지 가면은 이시바가 반드시 떨어져요. 아. 근데 이번에는 거의 뒤집혔어요. 이시바가 2차 결선에 가서 당선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자민당이 지금 그 최근에 그 결국 그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아직까지 총리죠. 총리가 물러나게 만든 출마하지 못하게 한 그 비자금 문제, 당내 그 정치자금 불법 조성 문제로 결국 비난받고 여론도 악화되니까 결국 파벌 해체선까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 그러니까 자민당의 어떤 그런 내부 정치 비자금 문제라든가 자민당 한계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쏟아지니까 이번에 혹시 이시바가 이런 다른 분위기에서 뭔가 쇄신, 자민당이 바뀌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시바 쪽에도 약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미 또 예전에 그 강구했던 파벌 정치 어쨌든 형식적으로 지금 거의 해체됐으니까 뭐 약간의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 했는데 실제로 돼버렸네요. 2차 투표라는 거는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이 도덕위원 그 네네. 47개. 네네. 그건 1차 투표에서 그냥 이미 얻은 표를 가지고 이렇게 위에 1, 2위에 자동 배분되는 거니까요. 네. 그건 47표니까 전체 415표 중에 47표니까 나머지 368표는 좀 더 현역 의원이 정하는 거예요. 아, 예. 그럼 그쪽이 뭐 압도적이겠네요. 압도적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까지 전례로 보면은 이시바가 표를 많이 갖고도 결국 2차에서 안 될 거라고 하는 관측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일본 언론들도 이제 한 가지 약간 유보를 뒀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민당이 뭔가 바뀐 쇄신 이미지를 내보여야 되고 그다음에 그전에 그 자민당의 고질적인 그 파벌이 일단 형식적으로 해체됐으니까 그러니까 표 이합 집산에 있어서 과거와는 약간 다른 형태를 보일 수도 있다 해서 모른다 했는데 역시 이시바가 돼버렸네요. 이시바 시계로 이제 신임 자민당 총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시바 씨 글쎄요 이게 정치 색깔로만 한다면은 일본 자민당이 전반적으로 보수 우익 쪽 성향이 강한데 이시바는 중도 우파 정도 될까요? 정도, 예. 그러니까 일본 자민당 주류에서는 약간 배제된 비주류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예.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별로 찬성 안 했죠. 특히 아베 시절에는 아베는 뭐 극우로 분류되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일단 자민당이 그런 쇄신 모양을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가장 그런 그세 가까이 부합하는 인물이고 물론 기본적으로 자민당이니까 그 큰 틀에서 뭐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 근데 한국과의 관계나 중국과의 관계도 예전과는 다른 조건, 약간 다른 조건 자체로 굉장히 아시아 쪽을 좀 중시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민당 내 고질적인 여러 가지 문제나 아베노믹스 이탈하는 문제도 좀 더 과감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베 쪽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양반이니까. 그래서 약간 자민당 내도 새로운 좀 약간의 분위기가 만들어질까요? 이런. 그런 정도의 어떤 근데 정치적 기반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정치적 기반이 당내 기반은 별로 강하지는 못해요. 근데 네. 이 사람 보면은 정치 경력 38년 중에 뭐 간사장도 있죠, 네. 방위상도 했죠,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네. 정도 했죠. 당직이라든가 그 다음에 강요직을 했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하고 말도 잘해요. 말도 잘하고 이게 자기 소신이 나름대로 뚜렷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비교적 최근에 그 일본 역대 총리들 중에는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사람이 아닌가 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일단 그러면 총리 취임은 어떤 방식으로 되는 겁니까? 제가 아직 사실 모르는데요. 네. 이건 10월 달부터 바로 이게 사실상 총리죠, 뭐. 사실상 총리죠. 예, 예, 그렇죠. 10월 1일부터 바로 총리 하고 그다음에 내각 구성하고 이제 형식적으로 이제 그 천황한테 가가지고 이제 네. 일종의 형식적인 재가를 받고 재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조각을 그렇게, 해서 그렇죠. 바로 이제 시작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중의원이 내년 임기가 공식 임기가 내년 9월이거든요. 아이고 그래요? 그렇죠. 금방 선거 들어가는. 그렇죠. 만일에 이시바 총리가 자기 그 신임을 한번 더 묻고 네. 자민당 내에 확 그 자기 쪽으로 그 지지를 모으려고 한다면은 이제 중요한 해산을 할 수가 있어요. 해산 권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절대적 권한. 그렇습니다. 총리가. 네. 그렇죠. 해산해가지고 만약에 총선을 해가지고 이시바가 압승을 한다면은 당내 힘이 확실해지는 거죠. 네네. 그러기에는 또 부담이 있으니까 그건 아마 정치 상황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겠죠. 네. 하여튼 뭐 이제 특히 이제 조각이 되는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제 각 정치 파벌에서 어떤 연합체를 구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이시바 신임 이제 총재의 정치적 기반만 갖고는 불가능한 거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뭐 큰 이제까지 일본 정책상으로 외교 대외 정책이나 경제 정책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렵겠죠. 예. 하여튼 그 지금까지 보니까 아베의 그 위상 또 자민당 입장에서 보면 아베의 부재가 꽤 큰 공간이네요. 빈 공간이네요. 그렇죠. 만일에 아베 전 총리가 지금도 생존해 있다면은 아마 이름 정도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힘들 거예요, 아마. 아, 예. 참 막막합니다. 일본도 참 막막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변화는 또 시작됐는데요. 이시바 시게루 씨가 됐다는 게 일단 좀 어떤 면에서 좀 의외고 자민당도 조금 바뀌려나 하는 예. 것도 기대를 갖기도 하고요. 예. 어쨌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격변하는 이런 그 동아시아 정치 상황 속에서 새로운 일본 총리한테 또 기대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예.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겠습니다. 예. 뭐 방금 전에 결정된 오후 4시에 최종 결정 발표가 난 걸 가지고 예. 이제 1시간 만에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을 주셨고요. 지난주에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를 다녀왔는데 예. 체코 원전 수주 문제가 어째 그렇게 그 원활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게요. 그 상대국 국가원수가 그 우방국 방문을 했는데 그 국가원수의 영부인에 대해서 저렇게 노골적인 그 폄훼를 그 나라 유력 일건지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언론에서 어떤 게 관리가 있습니까? 전 좀 글쎄 너무 이례적이죠. 네네. 이건 좀 정말 정말 보기 드문 네. 그런 일이 일어났죠. 네. 그것도 그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입에 담기 어려운. 네네. 그래서 참 민망한 그게 좀 체코 언론에서 나왔는데. 그러게요. 그리고 어쨌든 원전 문제들은 그 우리가 원래 처음에 얘기했던 만큼 윤 정부 계획대로 지금 흘러가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원전 동맹으로까지 얘기를 애매하게 동맹이란 국제법적으로 군사 개입을 얘기합니다. 예. 근데 그 원전 동맹이란 말은 그 어폐가 있죠. 원전 협력 정도로 모를까. 얼마나 급하면은 그런 말까지 갖다 썼는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제가 그걸 좀 우리 이제 교수님께 오히려 여쭤봐야 되겠는데 저도 이게 상황이 우선 그 계약 관계 어떻게든지 명확하게 나온 게 없고 내용이 야당 쪽에서 그렇게 막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도 뭐
확실히 확실한 답변을 내놓는 것 같지도 않고 네. 이번에 갔다 와가지고도 어떻게 결말이 났는지 글쎄.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잖아. 아까 그 부인 문제를 빼놓고라도 그거는 뭐 예예. 네, 그 뭐 빼놓고라도 이거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이거 네. 그 관계라든가 네네. 기술료 뭐인지 옛날 저 UAE 아랍에미리트 그 바라카 원전 할 때도 네. 상당 부분 기술료 명목인지 하여튼 그걸 지불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체코에 가가지고 그걸 계약을 하겠다면서 그 문제를 아직 해결도 안 하고 네.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의심하게 되는 게 야당 쪽에서도 이제 뭐 제기했습니다만은 마치 스르듯이 또 대통령 부부가 체코에 저렇게 막 갈 때는 확실한 뭔가를 얻기 위한 일종의 뭡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보통 가는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네. 뭐 확실히 결정을 하고 온다든가 아니면 성과를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갔다 온 것 보면은 꼭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대통령도 속은 게 아닌가 그 참모들한테. 예. 보니까 지금 이 체코 원전 수주에 관련돼 갖고 이제 언론상에 자주 오르내리는 사람이 셋이 있는데 네. 이제 김태효 차장, 그 다음에 산업부 장관, 네. 그 안덕근 장관하고 그 다음에 안보실장 네, 이렇게 네. 이제 나오는데 셋 다 그 말을 얼버무리는 거 보면은 그러게요. 이거 거기 갔다 오면 그냥 계약된다고. 계약은 원래 이제 예정이 2025년 3월이고 네. 완성되면 2036년까지 이제 짓는 거 완성되는데 체코 입장에서는 체코 공화국 설립 이후에 가장 큰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예, 플랜트 예. 프로젝트로는. 근데 지금 그래서 제가 놀래 갖고 이거를 이제 체코에 좀 물어봤어요. 체코에 좀 지인이 있어서 예, 예, 예. 체코에 물어봤는데 거기서 얘기되는 건 이제 한 4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프랑스 원전 회사가 이제 EDF라고 있는데 예. 그 EDF가 제시한 가격의 40%로 지금 덤핑을 했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40%요. 예, 그러니까 음. 24조인데 프랑스가 제시한 거는 이제 이거보다 60%가 더 많은 거죠. 그럼 예. 어떻게 되지? 60조가 되나? 근데 음. 그거 40%고. 근데 그 와중에 또 12조는 EU 내에서 이제 차관으로 빌린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현재 불확실하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예. 파이낸스가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제 체코 신문에도 여기 지금 나오는데 예. 제가 체코 원본을 지금 올려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9월 22일자 신문이 있고요. 9월 23일자 신문에 보니까 여기 자기네가 자기네 회사들이 60%를 건설에 참여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조건이죠. 그러니까. 그게 조건이에요. 체코에서 체코에서 내민 조건이 그게 24조면 그 중에서 60%는 체코인데 그 중에서 이제 주로 뭐 체코 내에서 뭐 인건비 뭐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더 문제가 이제 EU의 안전 기준이 강화돼 갖고 이중 경납 건물을 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녹아내리는 핵 연료 회수 설비를 지금 지어야 된답니다.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해본 적이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뭐 우리 기술력으로 또 그걸 연구하면 하겠지만 예상외의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현재까지는 이 정도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면에 엄청난 문제들이 지금 도사리고 있어요. 요컨대 우리가 우리 정부에서 조장하거나 혹은 그렇게 매스컴에서도 보도했듯이 이거 계약만 맺으면은 노다지가 들어오고 모든 문제가 이미 다 거의 기본 문제는 다 해결돼 있고 가서 계약하고 도장만 찍으면 뭐 24조인가 뭐 수십조가 그냥 밥자리 들어온 전혀 아니에요. 하는 거 그건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거죠. 예, 어차피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이 이제 1심에서 기각이 됐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 소송은 웨스팅하우스가 우리의 폴란드 그 원전 수주부터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송이 2가지 차원인데 하나는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이 있고 하나는 이제 그 프랑스의 EDF 그 회사가 동시에 지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이제 이쪽 체코 언론의 보도도 그렇고 제가 판단한 바로도 그렇고 이건 흔히 말하는 특허 소송 차원이 아니에요. 특허 소송은 뭐냐면 이제 웨스팅하우스 쪽에서는 이제 자기네 원천 기술인 커먼 큐 이게 이제 그 기본적인 자기네 원자로 설계의 기본 기술이고 근데 제너레이션 2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플랜트 원천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게
1970년대부터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 때 우리 기본 모델이 APR 1400인데 예. 그거를 이제 우리가 쓰고 있다는 겁니다. APR 1400이 커먼 웨스팅하우스가 주장하는 맞습니다. 거죠? 웨스팅하우스가 주장하는데 요거에 대한 특허권 문제가 아니라 요 문제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제 미국 그 이제 에너지부 예. 이 미국 그 연방 정부에 이 외국 기업이 요 커먼 큐어 제너레이션 툴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허가와 보고를 해야 되는지 여부. 요게 소송의 핵심 그 아직 사안인 거예요. 1심은 결정이 돼 이건 기각이 됐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은 이제 그 DC 법원이 워싱턴 DC 법원은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소송 적격은 웨스팅하우스가 아니라 법인인 미국 연방 정부고 에너지부에서 이렇게 나왔다.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러시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소위 그 지정학적인 문제들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 나토 회원국들이 나토 회원국 밖의 국가들과 이런 원전 협력을 할 때 과연 미국 정부에 이것을 보고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UAE도 그랬지만 러시아 관계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그 원자로의 원천 기술이 또 러시아와 연관된 부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아마 제 추측에는 이게 북쪽하고도 북한하고도 연결되고 그렇게 지금 연결이 많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요. 제가 소송 관련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뭐 구글에 친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미국에 요청을 해서 그래서 이제 미국 뉴욕에 있는 변호사들이 이거를 미국 친구들이 보내왔는데 웨스팅하우스 때 이제 KHNP죠. 한국 수력원자력은 이제 한전이 100% 소유하고 있는 건데 2022년 10월 21일 날 이제 소송 제기를 했고 그것은 이제 어떤 이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소송이 아니라 이제 소적격에 대한 문제들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DC 법원이 2023년 10월 16일 약 1년 후에 법원이 1차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웨스팅하우스가 그 소송 적격이 없고 이 문제는 이것을 소송의 핵심 그 다툼인 보고를 해야 되는지 여부 요것들은 이제 아니다라는 게 1차 법원 선고가 났고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그거는 지나간 거군요. 예, 지나갔고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2023년 11월 14일 작년 11월 14일 날 항소를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한 항소가 뭐 항소 파일이 거의 500페이지쯤 됩니다. 근데 그거로 인해서 올해 9월 12일 얼마 전부터 이제 변론이 1차 변론이 시작이 됐습니다. 진행 중이군요. 예, 진행 중이 됐습니다. 근데 이걸로 말씀드린 뭐냐 하면 이게 막 시간이 최소한 이 항소심의 결론이 나는 시간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그 타임 프레임을 보면 2년 이상의 시간이 요구됩니다. 근데 지금 윤 정부가 얘기하고 있고 체코 언론에 나온 거 보면은 내년 3월, 2025년 3월 지금부터 한 5개월 후에 6개월쯤 후에 사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짓기 시작하면 2036년에 완공이 된다는 지금 그런 지금 계획인데 이건 불가능한. 네? 그러고도 10년 이상이네요. 10년 이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공식 계약 체결만 해도 6개월 후에 된다고 하는데 지금 체코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이 9월 23일자 여기 한번 그 체코 한번 띄워주시면요, 9월 23일자 여기 지금 체코어라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뭐 체코어를 모릅니다, 당연히. 예, 두코바니의 그 원전 그 조건을 보면 한수원의 원전 조건이 too good to be true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게 너무 호의적인 조건이라서 이게 말이 안 된다. 한마디로 이거 사기 같다라고. 정말 잘 되면 정말 좋지만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지금 체코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언론에서 하나 정확히 정부도 그렇고 못 하는데 무슨 이게 소송 보니까 뭐 무슨 미국 에너지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만 제가 간단히 조금 설명을 드리면 미국 에너지법이 지금 두 가지 라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CFR이라고 해서 Code of Federal Regulations, 그래서 이제 연방 법령 집에 보면요, 여기 한번 띄워 주십시오. 테이블
10이라고 한 거, 이게 이제 연방법령 타이틀 10. 타이틀 10이라면 제가 이제 굳이 번역하자면 10부도 아니고 10권이 에너지고, 그 중에서 요 챕터 3, 그 제 3장이 Department of Energy입니다. 에너지 부에 대한 법령들이고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챕터 3에 810부가 있습니다. 파트 810이 있고 섹션 810의 1부터 이제 16 이렇게 그 이후로 쭉 나가고 있습니다. 요 사안을 가지고 지금 요 문제를 다퉜고, 그 다음에는 이제 1심 법원의 판결에서는 미국 에너지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미국 에너지법을 찾아봤더니 거기 에너지법 좀 하나 띄워주십시오. Atomic Energy Act of 1954. 그래서 1954년에 맞습니다. 1954년에 이제 에너지법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통과가 돼서 2022년에 이제 리비전 개정이 됐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2 번째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 제 10장 Atomic Energy Licenses하고 11장 International Activities 챕터 10하고 챕터 11에서 요 문제를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ongoing,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라서 어떤 결론을 이렇다라고 제가 예측을 드리는 건 아직은 지금 연구 좀 부족하고, 지난주에 갑자기 터진 일이라서 미국에서 자료받고 체코에서 자료받고 나니까 지금 오늘이 왔는데, 어쨌든 요런 배경을 가지고 이 체코 원전의 앞으로의 그 어떤 건설 문제가 이제 진행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예.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네. 저기 부부 동반해서 간 네. 목적이 뭔가요? 그거는 공식적으로는 한 체코 수교 35주년 기념 뭐 이렇게 해서 갔답니다. 근데 어쨌든 국내에 보도되거나 모든 사람이 관심을 기울이면 예. 결국 체코 원전 계약 문제였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아마 거기서 계약을 하고 아마 그 양국 정상 사이에 그 스테이트먼트가 나왔으면은 예, 아마 예. 멋지게 24조 벌어왔다. 뭐 진짜로 그 1호 세일즈맨이다. 그렇죠. 이렇게 해갖고 24조 뭐 벌어온 식으로 금이 환영을 하려고 했는데. 정치적으로도 분명히 보였잖아요. 예,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그 틀어진 거죠. 틀어진 거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혹을 하나 더 붙이고 왔죠. 지금 심각하죠. 예. 대통령 부인에 대한 그 아무리 이거는 뭐 공식적인 건 아니고 언론 보도이긴 합니다만은 공식 방문에 네. 그것도 대대적으로 그 보도해가지고 네. 모양새도 아주 이상하게 돼버렸고. 그 좀 그런 경우도 있나요? 그러게요. 저는 저도 뭐 언론이 뭐 몰라서 그러는데 예. 그렇게 대통령 부인을 그렇게 들어봤습니다. 폄훼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을 굉장히 하대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총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네, 카운터파트로. 우리 외교부나 네, 혹은 대통령실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네. 사전 조율이 되거든요. 어떻게 처리를 했길래 네, 그렇게 이렇게 되면은 체코에서 마치 모양새로는 체코에서 원하지 않는 사람이 간 듯한 그런 거죠.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다음에 그쪽에서 이제 그쪽 총리의 발언에서도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예, 그러니까. 예, nothing to be decided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고 뭐 아까 프로세스로는- 말씀하신 대로 60%는 이걸 확실히 예, 우리 여기 체코 나와 쪽- 있네요. 예, 맞는 9월 23일자 예, 여기에. 얘기도 하고. 네, 그쪽 입장에서도 지금 60% up to 60%니까 60%까지는 지금 뭐 인건비나 뭐 모든 게 체코에 떨어지는 비용이니까 24조가 된다 하더라도 거의 10몇 조는 그냥 체코로 다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올 거는 얼마 없고요. 이게 보통 그 정상이 움직일 때는 정상회담을 하거나 정상이 그 타국을 방문할 때는 밑에 그 실무 차원에서 다 모든 걸 조절 다 돼 있는 거죠. 하잖아요. 보통 예. 그걸 마무리해놓고 그냥 이 사인 의전상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사진 찍으러 가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예. 근데 좀 체코하고도 보면 전혀 그렇게 확정돼 아무것도 없고. 네.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 문제도 네. 웨스팅하우스 문제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이게 폴란드 사건 때부터 그랬어요. 폴란드 그 이전에 아랍에미리트도 예. 예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정부가 원전 마치 그 원전 부활을 엄청난 그 정치적 업적명 이렇게 내세울 때는 그렇게 할 만한 어떤 분 자신감이 있었을 텐데 네. 그러려면은 적어도 이런 문제 웨스팅하우스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대통령 역할 중에 하나가 국가 간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실무 차원에서 잘 안 되는 거는 네네.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 타결을
결착을 지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그 네. 우리 정부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사태를 돌아가는 걸 보면요, 그걸 그렇게 정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 미국은 모든 일이 다 법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두 법을 이 법안들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 그것이 정치적으로 타결된다고 하면 어떤 중재라든지 아니면 외교적으로 타결된다고 하면 예.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걸 요구하겠죠. 그러겠죠. 예, 그냥 그렇겠죠. 넘어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국이. 당연히 예, 그렇겠죠.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저번에 통상산업부 장관도 나와서 뭐 그게 덤핑이면 프랑스가 왜 하겠냐. 프랑스는 지금 60조를 요구하고 있어요. 60조 물론 가까이를. 이제 그 유럽 근데 프랑스 원전이나 미국 원전보다는 우리가 어떤 단가가 싼 그는 확실히 우리가 갖는 네. 이점일 수는 있는데 뭐 인건비라든가 자재라든가 뭐 등등해서 이제 말하자면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의 어떤 그런 그 건설업체보다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낫겠죠.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단지 우리가 싸기 때문에 우리가 덤핑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뭐 엄청난 차에다가 여기 체코 정부나 체코 쪽에서 이 한국 대통령이나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보면은 글쎄요 별로 그걸 보면 호의시키지 않다는 맞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한 우리 정부가 혹은 우리 주요 언론들이 막 보도하고 엄청난 그 우리가 노다지를 맞는 듯이 이렇게 한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냐는 네.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확실한 거는 내년 3월까지는 체약 체결될 수 없다는 거. 네. 그리고 24조 자체가 실제 프랑스가 제시한 거의 60%이기 때문에 그건 확실하게 덤핑이라는 거. 예. 그 다음에 덤핑을 하더라도 그 24조 하나로도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거. 요거는 사실관계입니다. 예, 예. 예. 그 우리 기사에도 보니까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원전이 지금 우크라이나 원래 유럽이나 전 세계는 뭐 아리 백인이 그 다음에 원전 뭐 그린 텍스노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탈탄소일 뿐만 아니라 사실 원전으로부터도 지금 굿바이를 벗어나고 고했잖아요.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퍼지면서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이게 러시아 쪽 그 천연가스라든가 에너지가 이게 제재를 받고 중단되어 버렸으니까 유럽이 지금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하는 바람에 이제 잠정적 조치로서 어떤 원전도 그것도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가지고 아까 한 것 중에 ATF라는 게 있습니다 보니까 네. 그 원전을 짓더라도 이게 어떤 그 사고의 저항성이 있는 연료 그러니까 후쿠시마 같이 사고가 나더라도 당장 그 원자로가 녹아내리지 않는 그런 네. 특수한 그 처리를 한 그런 연료를 만들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붙었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그 다음에 핵 폐기물도 확실히 그 저장이라든가 이것도 분명히 해야 원전이 되는 거지. 우리는 그냥 원전 부활만 하면 예전 원전 방식대로 그냥 금방 네. 큰 그 돈벌이가 되는 듯이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U 지금 안전 기준이 강화돼 갖고 그러니까요. 경락 건물이라든지 또 예. 그 지금 말씀하신 핵 연료가 녹아내릴 때 그걸 방지하는 그렇죠, 장치 그렇죠. 같은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기본 그 플랜트가 기본 계획에는 그것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고 네네. 더욱이 저는 이게 이 원전 문제만 하면 좀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저는 뭐 전 정부 뭐 원정책에 대해서 내가 뭐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사람인데 전 정부가 그 원전 폐기라고 그럴까 그것도 당장 폐기가 아니고 일정 기간에 걸쳐서 줄여 나가다가 이제 언젠가 없애버리는 이런 쪽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탈원전 쪽으로 했을 때는 그게 어떤 그 기후 위기 문제 관련하고 그다음에 유럽에서의 어떤 근데 우리나라 산업 제품을 유럽에 수출을 할 때도 그쪽 유럽이 제시한 친환경적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뭐 관세를 엄청 물어야 된다든가 당연하지. 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탈원전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탈소도 해야 되는 그런 우리 스스로 결정도 있지만 외부 환경이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원전도 탈원전도 그런 배경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인데 정부가 딱 바뀌면서 이 정부는 마치 그 탈원전 그거 자체를 무슨 범죄 행위냐. 이념 지형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요. 무슨 원전하자 그러면 우구 원전 아니면은 좌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마치 네네. 그리고 무슨 뒤에 무슨 네. 거래나 해가지고 무슨 부정한 짓을 네. 해가지고 실제로 그 관련 공무원이나 뭐 관련 직원들이 지금 사법 처리
당하고도 뭐 그런 그렇게 문제들이 됐잖아요. 있어요. 예.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 굉장히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중요한 문제고 정치적인 문제고 법적인 문제고 또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네. 탈원전이냐 아니냐는 사실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네. 이걸 신중하게 다뤄야 되고 아니 장기적인 대책으로서 혹시 전 정부의 처리에 미숙한 점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꼼꼼히 따져가지고 다시 바꾸고 혹은 더 개선하고 하면 될 일이지. 이게 무슨 정치적 마치 어떤 무슨 정치적 보복을 하듯이 무슨 그러니까 물론 이게 우리나라도 원전 사람이 있고 흔히 나쁘게 말하면 원전 마피아라고 하지만 관련 연구자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분들의 어떤 그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이렇게 다른 에너지 정책으로 이행 내지는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우리 정부는 그것도 아니고 좀 저는 모르겠어요. 논리적인 좀 비약일 수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 원전 사업이 정치 자금줄하고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돈 아니면은 저는 해석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뭐 분명히 단정적으로 얘기를 못 하겠지만 뭐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뭔가 공개적이고 당당하지 이렇게까지는 못해요. 아닌 상태인데 아유 하여간 뭐 지금 뭐 지난주에 대통령이 돌아왔는데 이거 해가지고 지금 뭐 여야가 왈가왈부하고 있고 정부는 뭐 잘 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잘 되진 않습니다. 이건 분명한 맞습니다. 문제들이고요. 좀 상황을 보면서 저도 한번 계속 지켜보죠. 계속 폴로업하고 미국에서 어떤 변론이 일어나는 주장을 하는지 예. 웨스팅하우스의 입장은 뭐고 지금 예. 우리가 보도는 안 되고 있지만 지금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만 그 법적 그 소송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 프랑스의 EDF에 같이 프랑스판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이 양적 협공을 받고 있다는 거 이걸 어떻게 잘 풀어나갈 것인가. EU 규정이 있고 미국 규정이 있습니다. 예, 미국 규정이 이만큼이에요. 규정 하나만. 예. 우리나라처럼 뭐 에너지법 그러면 뭐 이렇게 몇 조가 아니라 하나가 뭐 27개 챕터 장에 1800 몇 섹션 1805 섹션까지 있는 아주 복잡한 규정이기 때문에 네. 그거 전체를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 이 문제는 뭐 이 정도에서 한번 그렇죠. 한번 마무리 짓고 UAE 바라크 원전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면 그 전례를 충분히 참고해서 문제가 있다면은 사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었는데 왜 하지 그거를 바로 않았는지. 지금 미국도 많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는 그러니까요. 이제 제가 이게 너무 복잡한 문제라서 말씀 안 드렸지만 시큐리티 exemption이라고 해서 이제 안보 예배 문제들 이럴 때는 이제 특정 안보 사안일 경우에는 보고를 보고 리포팅하고 퍼미션을 예외로 한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UAE의 케이스가 있어요. 예. 근데 그것까지도 이제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 기술적으로 뭐 법적으로 또 기술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움직이나 이걸 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체코는 EU와 연결돼 있고 그래갖고 더 예민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 상황이고 예, 예. 뭐 요새 중국에서 뭐 새로운 계급 투쟁이 싹두고 있다고. 재미있는 기사 하나 네네. 있었어요. 이코노미스트에 나왔으니까. 네, 이코노미스트 9월 23일인데요. 아마 최근에 예전부터 그 중국 내에 어떤 중국이 그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그렇죠.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 미국 혹은 미국에 버금가거나 미국보다 더 심하다. 자본주의, 막다른 네. 자본주의. 부익부 빈익빈이 네. 그런 얘기들은 있었고 특히 그 도농 간에 농촌과 도시 간의 빈부격차도 크고 그다음 지역 간 서부 내륙 지역하고 해안 지방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고 굉장히 차이 있죠. 그러니까 동북 지방은 또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대도시하고 또 중소도시하고 지역하고 또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게 균형적이지 않고 중국 전체의 어떤 국가적 부는 뭐 이게 인구수도 많고 하니까 G2라고 할 만큼 미국에 버금갈 정도의 경제적 덩치는 커졌는데 나 그렇게 커진 부분이 중국 그들이 표현대로 중국 인민 개개인들에게 다 제대로 분배가 되느냐 하면 네.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 네. 불만이 굉장히 많고 많죠. 근데 그것이 그 최근에 그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무너지고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예, 지방 그걸 정부들이 그 엄청난 부채 때문에 지금 지방 정부들이 내세운 그런 개발 회사라든가 은행 자체가 지금 도산지기니까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소비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 말하자면 그렇게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제일 고생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불만이 맨날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코노미스트는 어디에 주목을 했느냐 하면은 그 중국의 또 그 우리로 치면 뭡니까 그 플랫폼들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그 인터넷 플랫폼들. 예. 카톡이라든가 아니면 저 무슨
위챗, 웨이싱 있죠. 이런 거. 예, 그 웨이보가 있는데 예, 웨이보 있고요. 웨이보하고 이제 그런 SNS 그 플랫폼들은 약간 그 중국 정부 비판적이거나 사회 비판적인 멘트들이나 뭐 댓글들이 쭉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게 중국에는 그 인터넷 또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뜨면 다 삭제해버려요. 근데 그 삭제할 때까지 시간이 있어요, 이게. 그거 잠깐. 그렇죠. 그거 잠깐 보는 그걸 딱 캡처해서. 캡처해가지고 그걸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해가지고 굉장히 심한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특권층들이 완전히 자기들 일종의 자기들끼리만의 어떤 그걸 담배 3대라고 그러는데 네. 담배면은 그 전매고 전매 그 국영 전매 업체는 굉장히 특권적인 자리고 굉장히 선망하는 직종이래요. 관리가 되는 걸. 근데 예를 들면 그 한번 관리가 되면은 계속 그들이 해먹는다는 거예요. 대를 이어. 대를 이어서 해먹고 그다음에 자기들 그룹끼리만 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접근하지 못하는 비특권. 근데 이제 중하층민들은 아예 차단 자체, 접근 자체가 안 될 정도로 네네. 특권 그룹을 만든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들이 또 연금도 엄청 받는다네요. 네. 근데 일반 사람들 전에 그 옛날 리커창 전 총리가 그 전인대 대회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중국 인민의 6억 인민들이 한 달 소득이 2,000위안이라고 그랬나요? 그 당시에 17만 원이었어요. 그것밖에 안 되는데 이게 그 총리가 직접적으로 그 공개를 해버렸거든요. 그만큼 일반 그 대도시 중심이나 높은 특권층 관리들 외에는 그 수도 물론 절대 수가 많으니까 굉장히 많은 수지만 대다수 말하자면 인민들은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어요. 네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볼 때는 그 특권층이 굉장히 이제 불만이고 그래서 그들을 비난하고 그다음에 정부 그걸 내버려 두는 그런 정부에 대해서 그 특권층들 뭐 그 표현으로 뱀파이어, 그러니까 흡혈귀다. 그다음에 기생충이다. 그렇게까지요. 그다음에 사회 구하라고 그래서 구하대 셰후이 구하라고 그러는데 사회 고하라고 해서 고하는 굳어버린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유동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이 이게 좀 경직되면서 한번 부자면 영원히 부자고 가난뱅이는 따라갈 수 없고 이런 체제가 되니까 그 비판하는 애들이 웨이보나 막 뜨는 거예요. 예. 그리고 혁명이 다시 혁명해야 된다. 혁명하자면 바꿀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결국은 중국의 경제 성장이 좀 둔화된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정이 안 좋다는 얘기죠. 사정이 안 좋다는 소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저런 식으로 터져 나오면은 워낙 그 단속을 심하게 하기 때문인데 이게 어떤 최근에 내놓은 그 중국 정부의 어떤 그 경기 타개책도 별로 그 효용이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정치적으로 좀 그렇겠죠. 힘든 상황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네네. 예. 중국 가보면은 중국이 왜 저렇게 발전했는지를 금방 알아요. 인민들이 너무너무 일을 열심히 합니다. 정말 맞습니다. 우리도 세계에서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하는데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 보면은 그 캄캄한 그런 가라지 같은 데서 불도 안 켜놓고 밤 10시까지 그러게요. 닦고 쓸고 이러고 있는 거 보면요. 정말 좀 마음이 치근해져요. 그게-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니. 맞습니다. 거기도 그 표현이 나와요. 이게 예전에는 90년대까지만 해도 좀 불평등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3억이 도시로 이동했대요. 농민공들. 농민공들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와가지고 하면은 어렵지만은 내가 열심히 하고 또 능력만 있으면은 나도 뭐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조그만 공장 주인이 되는 건 어렵지 않다. 시간 문제다. 이런 낙관주의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해봐야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죠. 예. 참. 농민공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요. 그게 농민공이 그게 나온 게 3억인데 중국 공식 그 자료로는 자기들이 말하는 중산층이라고 하는 게 4억이라고 하는데요. 엄청난 수죠. 근데 4억은 아마 그 중간층일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은 우리하고 뭐 비교할 필요는 없죠. 하여튼 중국은 이 공민권, 그러니까 공민권이 아니라 그 지역 어디 사느냐 이게 굉장히 후쿠입니다. 후쿠인데요. 후쿠가 맞습니다. 그래서 후쿠가 그 큰 문제인데 보면 아주 그냥 그 3억 농민공들이 도시로 이동했는데 그 사람 후쿠는 자기 고향이 있어요. 고향이죠. 쉽지 않아요. 현지 후쿠가 없으면 여기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도시에 오면은 여러 가지 이제 정부 보조금에 의해서 뭐 의료 서비스도 좋고 학교도 좋고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가 좋은데 이걸 여기
그 현 도시의 호구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걸 강요할 자격이 없어지는 예, 거죠. 그리고 네. 학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학교도 그렇죠. 불편하고요. 제약이고. 그다음에 심지어 자동차나 이런 것도 못 사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 차등을 두는데 이제 그 차등을 두는 게 오래됐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일부 약간 허물었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네. 아주 있나 봐요. 그죠 신랑감 신부감도요. 그거 갖고 있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계급이 엄청 달라갖고요. 그러니까 예, 엄청나. 저도 얘기 거기 현지 가서 얘기 들어보면은 농민공들이 제가 몇 년 전에 통계를 보니까 농민공 한 명이 버는 거를 아무것도 안 쓰고 저축만 했을 때 상해에 있는 아파트를 살려면요 1100년을 모아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시절부터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모아야 그걸 산다고 하니까 그 다음 얘기 걸작인데 제 친구 그 상해에 있는 교수들이 나도 그렇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예. 저 사람들만이 그러니까요. 아니라 대학 교수들이 맞습니다. 나도 지금 여기서 집 하나 살려면 뭐 이걸로 불가능하다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 G2라고 해서 국가 전체 GDP는 커졌지만 개인 소득을 보면 아직도 가난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서부 쪽은 교수도 하물며 그런데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지금 이 정부가 이게 경기가 지금 위축되고 지금 부동산 경기가 무너진 이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에는 네.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예, 올 수도 그런 있겠다. 문제도 있겠죠. 굉장히 그렇게. 예. 네. 하여튼 어떻게 이거를 다 대처해 나갈지 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교육도 이게 기획연동이 아니고 사교육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보니까. 요번에 없앴잖아요. 사교육 완전히. 없앴는데 몰래 합니까 또? 몰래 하면 그 사교육비 더 올라가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만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80년대 우리 그 전두환 정권 때 그 과외 똑같아요. 없앴더니 더 올라갔어요. 똑같아요. 근데 뭐 그 제 친구들 몰래바이트라고 하면은 근데 그게 돈 벌어도 좋은 게 아닌 게 대학생들이 갑자기 당시 80년대 중후반에 30만 원, 40만 원 벌고 나니까 요즘 말하면 막 대학생이 뭐 100만 원, 150만 원 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쓰더라고요. 그걸 모으는 게 아니라 모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게 어쨌든 간에 중국도 지금 중국이 이거 시진핑 주석의 그것도 그 얘기도 언급되어 있어요. 시진핑 주석이 복지 정책을 쓰면 안 된다. 복지 정책을 쓰면 이게 게으른 인민들이 그냥 일도 안 하고 부양하는 그게 되니까 그런 조금 복지관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고 하는데 사회주의가 맞나? 오히려 아까 말한 그런 빈부격차라든가 지역 간 격차라든가 도농 간의 격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전에 그 덩샤오핑 시절에서 뭐 검은지든 흰지든 지만 많이 잡으면 고양이, 좋다. 흰 고양이, 백명미. 그렇죠. 지가 아니라 고양이입니다. 지만 잡을 게 아닙니다.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인데 지만 많이 잘 잡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한 지가 벌써 몇십 년이죠. 78년 뭐. 78년부터 치더라도 지금 얼마입니까? 40년이 넘었잖아요. 40년 넘었죠. 그동안에 그러니까 비약적 발전을 했고. 우선 불을 만든 다음에 후 분배한다는 걸 했는데 지금 그 시기가 이미 지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중하층 특히 중하층 비특권층에 대한 그 욕구들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면서 해야 되는데 아니 그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면서 그걸 기본적으로 그걸 이해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오히려 자본주의의 어떤 그 모습보다 더한 이 모습들은 물론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중 나름의 무슨 계획이 있겠지만 그것으로 드러나는 거는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13억의 인구를 가진 거대한 국가가 한 방향으로만 갈 수는 없을 테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제 중국의 방향을 좀 문제는 시진핑 체제 2012년 이후에는 오히려 더 중앙 집중이 되고 중앙 집중 많이 1인 지배 됐죠. 체제가 더 강화됐잖아요. 근데 제가 그 중국에 좀 체류를 하다 보면은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구나 느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중국을 자본주의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요 어느 순간에 굉장히 놀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뭐 중국 얘기 이 정도로 하고 그 남태평양 바누아투의 대통령이 그 유엔과 갖고 그 환경 그 폐수 배출하는 거 저거 그 국제 형사법상 제노사이드에 버금가는 그 이코사이드라고 해갖고 이거 생태학살로 처벌해야 된다고 이거 후쿠시마 핵오염수 이거 연결됩니다. 이거 이거 어떻게 지금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누아투하고 원래 그 태평양 도수국 그 평의회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그 일본 정부하고 도쿄 전력이 그 핵오염수를 방출을 하느냐 마느냐는 문제가 됐을 때 그 도수국들이 다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그 배출했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은
돈으로 구워 살만지 어쨌든 그 소리는 좀 찾아 일부 들었는데 국가들은 또 변절했어요. 그렇죠. 그 일본이 강행해버리니까. 네. 근데 그 문제를 그때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대응하느냐. 예를 들면 나는 아직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만일에 바로 이웃 나라인 우리나라가 강력하게 정부와 국민들이 안 돼. 네. 했으면 감히 일본이 잘 못할 못하죠. 거예요. 그럼요. 네. 아무래도 국제 여론이 있습니다. 그럼요. 그때 중국은 확실히 안 된다고 했고 안 된다고 했고 지금도 그런 상태예요. 한국도 그렇게 했으면 일본이 감히 못하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는 뭐 아무 얘기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찬성을 해갖고 오히려 정부가 일본 정부를 예. 비원해줬으니까. 요즘 보면 가만히 있고요. 요번에 그 내년 예산 중에서 그 음. 방사능 검사 예산을 갖다 반 이하로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예. 뭐라고 그러나요?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한 네. 행동이 너무 달라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방류가 되잖아요. 네. 근데 대응이 없는데 지금 도서국들이 요구하는 거는 그 이게 말하자면 장기간에 걸쳐서 무분별하고 그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오염 대량 오염 할 네네. 경우에는 근데 에코사이드다. 에코사이드. 사이드라는 게 죽이는 죽이는 거잖아요. 거잖아요. 패스티사이드 이런 식으로. 예. 그렇죠. 제노사이드가 그 집단 학살이듯이 예, 이거는 생태 학살이다. 예. 그러니까 국제 형사법정에서 이걸 재판소에서 이걸 그 제노사이드에 버금가는 범죄 행위를 규정하고 네. 처벌해라. 처벌해라. 그 요구하고 그다음에 유엔에서도 그 적극적으로 이거는 그 전문가들도 이건 충분히 근거가 있는 얘기이기 네네. 때문에 그런 쪽으로 처리될 것이다. 언제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충분한 법적 명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네. 로마 규약상 그 이제 이런 그 국제 형사에 관련된 범죄를 세 가지로 보는데 이제 네. 인륜의 이제 전쟁 범죄, 그다음에 인륜에 반한 범죄, 그다음에 제노사이드라고 해서 집단 학살 문제가 네. 있는데 이제 이게 집단 학살이 이제 총이나 뭐 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환경 오염을 시켜갖고 그렇죠. 이제 집단 학살을 한다. 이코사이드가 나온 거거든요. 예, 예.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일본을 압박할 그 수는 있을 일본 거라고 저 봅니다. 문제를 우리가 그 차원에서 만일에 저것이 형사법정에서 거기에 채택이 되고 네. 실제로 그 처벌 가능한 항목 죄목으로 이게 규정이 되면은 할 수 있죠. 네네. 저 참 관심이 갑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네.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최근에 중국 정부가 그 수산물 수입 문제에 대해서 약간 이거를 약간 반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요. 아직도 규제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핵 문제나 그 핵종의 그 반감기라고 하는 그런 몇 달, 몇 년도 있지만은 이거 수만 몇만 년도 년 있고. 가면 뭐 그러니까 지금은 예, 지구가 없어진 다음에 그때까지는 지금은 예. 그 예. 당장의 피해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예. 언젠가는 엄청난 피해가 예. 또 나타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걸 일본이 더욱이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일본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선택지가 5개 중에 4개는 일본에서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네. 콘크리트로 고화를 한다든가 기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하에 묻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일본은 딱 그걸 폐기하고 얘기했어요. 바다로 해외로 그냥 반출하는 쪽으로 택했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제일 싸요. 제일 예, 제일 싸고 싸죠. 그냥 바다에 버리는 게. 자국 내에서 제일 부담이 없거든요.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항공모함에 예. 5,000명 정도의 승조원이 있는데 거기 이제 보면은 그 6개월 동안 이제 작전 나가면은 거기서 뭐 여러 가지 폐기물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유기물은 인분 같은 거 예. 그런 것들도 절대 바다에 못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그거 다 처리하게 돼 있거든요. 제 유학 중에 알던 한국 교포 한 분이 그거 거기서 처리하는 분이었어요. 그 예. 항공모함에 진짜 거대한 그렇죠. 정화조 속에 그분이 들어가서 그걸 처리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랬는데 하물며 그냥 유기물이 그게 뭐 태평양에 그거 좀 간다고 뭐 그거는 사람 뭐- 그 무슨 문제가 그런 것도 못하게 하는데 하물며 이런 그 그렇죠. 핵 폐기물을 갖다 버리는 거 지금 요번에 예.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리긴 그렇지만 마침 그 폐기물 처리 전문가 미국 친구를 하나 알아서 뭐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핀란드 같은 데는 새롭게 이제 그 핵 폐기물 그 처리를 위한 그 유일하게 건물을 만들었어요. 예? 유일하게. 네, 지금 핀란드 집에 10만 년 예. 뒤를 상정해가지고 네네. 지하 깊숙이 묻는 게 유일하게 네. 하나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러고 만들었고 미국 지금 워싱턴 주도 그거를 오래전부터 이제 핵 폐기물 문제들을 처리를 하고 있답니다. 이거 거기에 참- 비하면 우리는 예. 뭐 전혀 없고 네. 일본도 사실 막간 거 속보책이에요. 일본은 막간 거죠. 예, 일본은 일본은 지금 이 문제하고 관련된 게 그 로카쇼무라에 핵 재처리 시설이 있어요. 네. 그거는 이 플루토늄 이런 걸 다시 뭐 재가공해가지고 다시 쓴다는 건데 그건 일본의 그 핵폭탄 개발 계획하고도 연계되어 있는 건데요. 네. 아이고. 지금 일본이 뭐 47톤을 갖고 있고 프랑스 쪽에도 가공 처리 위탁하는 게 엄청 많거든요. 네.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일본도
종종 사고가 일어나는데 자기들 진짜 어떤 면에서는 처리불능이에요. 아, 불능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걸 어떤 면에서는 이번 그 북심의 핵 오염수 버리는 거 보면은 진짜 예. 그러니까 IAEA 국제원자력기구 그 조사해가지고 뭐 명분을 얻긴 했지만 네. 그냥 갖다 버리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이쪽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참 바누아투가 쏘아 올린 공이 네. 나비 효과가 돼 갖고 전 세계에 일본의 그 핵 오염수 방출을 무단 방출이죠.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국제법적인 어떤 근거를 지금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네, 이렇게 그렇게 됐으면 제시하는 좋겠죠. 거거든요. 예. 뭐 그렇게 하니까. 그렇죠. 예, 오늘 뭐 정말 중국 또 일본 자민당 총재가 새로 선출돼 갖고 또 한일 관계에 새로운 국면이 맞이되는지 여부를 한번 논의해봤고, 특히 체코 원전 문제에 대한 그 우리 정부의 그 잘못된 지금 어떤 그 대국민 홍보 문제들, 이런 문제들도 사실관계 가지고 한번 논의해봤습니다. 그 뭐 이코사이드도 그렇고요. 앞으로 이게 오늘로 이제 토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죠. 저희가 예, 업데이트를 예.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말씀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 또 편히 보내시고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통신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감동 행복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 원 플러스 안으로 고급지게 회식하자. 경성 한우 400평 규모 550석 규모의 웨이팅 없는 한우 맛집 경성 한우. 매일 직접 작업하는 신선한 한우. 가격에 놀라고 품질에 또 놀란다. 경성 한우. 네이버에서 직전 경성 한우를 검색하세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